식재들 하셨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네,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기 빕니다. 며칠 반짝하고 햇빛 나니까 습하고 덥고요. 시원한 데서 시원한 거 드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나라 오토바이 값이 왜 이렇게 더럽게 비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는 것을 보긴 했는데 대부분 많이 못 팔아서 비싸게 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이 못 팔면 가격을 내리면 많이 팔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 텐데 왜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형태로 수입사가 오토바이를 수입을 합니다. BMW, 혼다는 직영이고요. 즉 본사에서 직접 투입한 자회사 개념으로 수입을 하는데 이는 수직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리는 기흥모터스, 인디언은 화창상사라는 유통 대행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 홈페이지에도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죠. 야마하는 한국 모터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통해 유통을 하는데 본사 홈페이지에서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가와사키는 대전기계공업이라는 건설기계 정밀장비 수입하는 곳에서 묻혀서 수입을 하는 형편이고요. 야마하 가와사키는 본사가 대전에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해외 판매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별로는 생산국가 많이 소비되는 나라 위주로 몇 개국만 샘플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은 미국 시장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시장을 비교해 봤고요. 국가별 가격을 2023년도 7월 21일 환율 기준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메이커는 할리, 인디안, 혼다, 야마하, BMW 한정하고 각각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대표 기종 3기종을 선택하되 최대한 옵션은 배제하여 스탠다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색상 등 옵션은 기본 색상으로 하였습니다만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 기준은 각 나라 홈페이지 기준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산출한 가격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각 나라 홈페이지 접속 속도가 너무 느리기도 하고 UI가 너무 불편해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옵션 확인하는 것도 그지같이 만들어져 있어갖고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역시 한국이 IT 강국이며 홈페이지 UI 속도나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좋구나 라는 걸 느낀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 모델이 차이가 있어서 공통적으로 많이 수입하는 모델 위주로 설정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모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모델은 각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가격은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의 평균 가격이고 맨 마지막 줄은 한국 가격과 현지 가격의 차이입니다. 생산지 현지 가격과 차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좀 많이 아니라 엄청 많이 차이 납니다. 한국 가격보다 대부분 싸게 팔고 있지만 혼다와 야마하 유럽 가격은 한국보다 좀 오히려 비쌉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인지 한국이 가격이 착한 것인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현지 가격 차이를 보아도 한국이 다른 메이커 대비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할리, 인디안 가격 사악하죠. 특히 인디안은 미국에서도 할리와 가격 차이가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할리와 동급이라며 가격을 많이 올렸죠. 스프링필드를 제가 좋아해서 오랜 기간 봐왔는데 3,000 초반대에서 시작해서 벌써 4,600으로 몇 년 사이에 1,000만원 가까이 올렸죠. 서비스나 정비전 인프라도 할리한테는 안 되는 상황인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할리와 비교해서 배기량 크고 마력 더 나오는 것 외에는 크게 장점이 없는 오토바이인데 무슨 배짱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BM R1200GS 어드방이 RT보다 비싼 지역은 한국뿐입니다. 동일한 엔진에 거의 동일한 샤시인데 카울이 더 많고 새들백이 달린 RT가 더 비싸야 인지상정인데 한국만 어드방이 좀 비쌉니다. 글쎄요, 인기가 많아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정을 한다면은 다른 오토바이 가격도 이런 식으로 장난 안 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할리, 인디안, BM은 면접만 하더라도 일본과 한국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매년 한 10에서 15% 가격을 야금야금 올려서 이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생겼죠. 일제 오토바이 타면은 죽일 놈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일제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지 가격과 한 10%대만 차이가 나도 엄청 착한 가격이라고 유튜버들이 엄청 빨아주죠. 그게 정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저한 11%에서 최고한 38%까지 가격 차이가 납니다. 미국, 유럽, MSRP 가격이 빠진 금액이지만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MSRP는 수송, 등록 이런 추가적인 비용입니다. 미국 비행 같은 경우 현재 가격은 3박스 가드가 포함된 가격이고 베이스 가격은 훨씬 낮습니다. 한국은 가드 포함 3박스 제외 가격이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정상적인 소비재를 수입 통관해보지 않은 분이라도 이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인지 아실 겁니다. 보통 소비재는 국내 가격 대비 한 50% 이내에서 대부분 인보이스 수입 가격이 결정되고, 거기에 이제 수송비, 육로, 해상, 상하역비, 통관비, 관세는 한 없는 경우도 있고 한 13%까지 먹여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10%, 교육세 2%, 개별 소비세 5%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FTA 조인국이 상당히 많죠. 미국, 유럽 등 대부분 오토바이 생산국가 FTA가 돼 있어 관세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 오토바이 수입업체가 더 많이 수익을 내는 듯 합니다. 영업사원에게 물어보면 관세가 비싸니 물류비가 올렸더니 이런 소리 하죠. 물류비가 오른 것은 사실인데 니들 가격 올린 것에 비하면 영향이 없다시피 합니다. 하여간 보통 수입업체 마진이 10에서 한 20%, 영업소나 판매점 이익이 한 50에서 35% 정도가 일반적인 마진율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로 오토바이가 유통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할리 인디언은 직영 판매만 합니다. BMW는 다소의 직영과 호켄하임 개인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혼다는 소수 직영, 대배기량까지 판매가 가능한 다수의 중간 대형 유통이 따로 있습니다. 소매점은 소배기량 판매 형태로 운영이 되며, 야마하는 일개 직영, 소매점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나름 직영과 소매점 판매 방식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혼다처럼 저가격대부터 고가격 하이엔드까지 판매를 하려면 배기량별 취급점을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제네시스를 따로 파는 것처럼요. 직영만 운영한다면 직원 월급, 관리 측면에 불리함이 있지만 마진을 통으로 먹는 방식이 되죠. 소매점은 경쟁을 위해서 마진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본사 마진이 떨어지죠. 그런데 혼다는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보통 마진을 무척이나 적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마진이 없다고 교육을 시키고 할인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건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마도 특정 모델 PCX 같은 모델이나 몇몇 인기 모델은 마진율이 박할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도 팔리니까요. 하여간 혼다 포함 오토바이 수입상의 가격 통제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구매 구조를 엄청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비싸게 파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죠. 일부 유튜버가 할리 가격을 분석한 영상도 있던데, 어떤 영상에서는 공통적으로 국내 수요가 작다 보니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고,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영업이익률을 계산해서 너무 많은 35%의 마진을 취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두 영상 모두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은 이 문제를 비싸게 팔 수 없는 그들의 속사정과 경제학 내지는 마케팅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마케팅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댕기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들은 수준이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 2학년 동안 배운 경제학 개론이 지식이 전부인 사람입니다만은, 대학 때 배운 경제학 성적은 두 학기 다 A+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미로 들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깊이 있고 전문성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있는 상식이 아닌 픽션, 소설, 뇌피셜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유튜버가 주장한 35% 추정 마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욱모터스는 할리, 로얄 엔필드, 오스틴 마틴을 수입하는 그룹상입니다. 총 매출은 2002년도 기준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영업마진은 한 24억 정도 됩니다. 할리 오토바이 한 1000에서 2000대 정도 팔고, 로얄 엔필드는 얼마나 팔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로얄 엔필드도 아마 비슷한 규모로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가격대가 낮은 대신에 마진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도 현지 가격과 한국 가격 차이가 1.5배 가까이 되니까요. 그래도 워낙 현지 가격이 저렴해서 배기량 대비 가격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 젊은 층의 인기가 많습니다. 나이 먹으나 젊으나 호구들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하여간 할리, 로얄 엔필드 둘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스틴 마틴이 죽을 쓰고 있죠. 아마도 오스틴 마틴이라는 고급차가 대당 2억에서 한 5억 정도 하는데, 국내 판매 대수가 모델별로 거의 한 자릿수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전세계 판매량이 6,000대밖에 안 되고, 아시아 판매량이 한 1,8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 중국 시장 빼고 나면 한국이 뻔하죠. 고급차라 매장 임대료도 못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제가 기흥 사장이라면 오스틴 마틴 사업 접습니다. 오스틴 마틴이 할리와 로얄 엔필드 팔아서 먹여 살리는 영업을 하고 있어도 수익이 나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특수가 없어진 데다가 경기가 심각하죠.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일단 기흥모터스는 2003년 5월 기준 261명의 직원이 있고, 평균 연봉은 4,717만원이라고 합니다. 연 급여만 12억 3,100여만원 정도 나가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매출 규모 대비 2002년 영업이익을 보면 간당간당하죠. 영업이익이 24억, 2.4%입니다. 마진율이 35%인데 영업이익이 2.4%면은 고정비가 많거나 어디다 꼬라박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아마도 코로나 특수가 끝난 상황이니 2023년도 실적은
한참 박살나고 있을 겁니다. 연초부터 할인 행사를 엄청 해서 밀어나는 상황을 보니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보통 신차 할인은 연말이나 2월 상품으로 할인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신차 할인 판매가 있었죠. 그것도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했습니다. 뭐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리나 로얄 엔필드는 더 이상 가격을 못 내립니다. 가격을 내리면 마진 영업이익이 줄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피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직영 운영으로 매장 임대료, 매장 운영비,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서 가격을 내려서 마진율을 줄이면 망하는 거죠. 가격을 내리면 소비자가 많아져서 더 팔릴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가격 내린다고 오토바이 소비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것이란 데이터를 기획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차라리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 크레딧을 더 주고 소비를 유도하는 선순환 영업이 훨씬 유리한 영업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왜 가격을 내리면 소비가 늘지 않는지를 경제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요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아주 경제 기초 이론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고등학교 사회과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 비용과 소비자 효용, 수요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 영국 경제학자 엘프리드 마샬이 정리한 거죠. 여기서 마샬은 상품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의 판매량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빵 가격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빵 가격이 오르면은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거나 사람들이 빵보다 더 저렴한 다른 식품을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뭐 수요의 법칙입니다. 뭐 수요 변화에 따른 소비 성향을 보면 그렇죠.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고 일반 탄력적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서서히 떨어지죠.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쌀,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도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러나 골동품이나 미술품처럼 수요가 한정적인 소비재는 가격만 오를 뿐이죠. 그래서 골동품, 미술작품을 가지고 재벌들이 장난을 많이 치죠. 뭐 여기서 가격 탄력성, 수요 탄력성 등 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맨 수학입니다. 그것도 미분, 적분, 방정식 뭐 웬만한 수학 전공자만큼 해야 하는 것이 경제학이니 그림만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치되는 상반된 이론이 나옵니다. 비싸게 팔수록 소유가 느는 희한한 현상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게 뭐 베블론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는 사치품이나 명품이라는 소위 고가 브랜드 소비 성향을 설명하는 이론이 나온 겁니다. 베블론 효과라는 것은 19세기 말에 미국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론이 1899년에 쓴 유한 계급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상품의 효용 가치가 아니라 허영심 과시 효과 때문에 소비가 나오는 상품이라는 것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즉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소비, 즉 명품이나 명절 때 뭐 보면 굴비, 홍삼, 무등산 수박 뭐 이런 것들 남에게 나의 소비를 남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것을 베블론 상품 소비, 베블론 효과라고 합니다. 과시적인 소비는 다른 소비자의 영향을 받는다. 저놈도 사는데 나도 사자. 사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오픈런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소비 성향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된장남, 김치녀 소비 형태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냥 뭐 호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소설 쓰던 영상에서 그랬죠. 가격을 내려서 개나 소나 다 타고 다니면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오히려 수요가 줄 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 베블론 현상이라는 이론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만 있느냐? 아닙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위한 이론도 있습니다. 뭐 체리피커 효과, 뭐 케이크에서 체리만 골라 먹는 소비자라는 뜻으로 현명한 소비자, 기업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충성심이 낮은 고객을 말합니다. 즉 세일 때만 사는 고객, 서비스 많이 줄 때만 소비하는 고객, 아주 현명한 소비를 하는 고객을 말하는 거죠. 그 외에도 코즈 마케팅이라고 상품을 팔면 몇 프로는 기부를 한다라고 광고를 하는 마케팅 기법인데요. 이왕 같은 값이면 좋은 일에 쓰이는 좋은 일을 하는 상품을 팔아주자는 착한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리, 인디안, 혼다, 골드인을 비싸게 파는 이론적 바탕을 알아봤는데요. 뭐 단순히 인기 있는 모델은 비싸게 팔고 인기 없어지면 단종시키고 상황이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들 마음대로 막 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견기업인데 이런 마케팅 용어 정도 모르고 팔지는 않을 겁니다. 뭐 시장이 작아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뭐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유럽 국가 판매량을 보면 답 나오죠. 유럽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판매량은 합한 수치이고요. 아시아는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판매량을 합한 수치입니다. 2022년도 수치를 보면 아시아나 유럽 비슷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한국은 할 일을 많이 파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유럽보다 비싸다. 그럼 적게 팔아서 비싸게 판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싸게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거죠. 아마도 올해 내년 경기가 정말 몇 년 거지 같은 상황이 되면 가격을 내릴까요? 저는 안 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내립니다. 계속 크레딧으로 퉁치려고 하겠죠. 결국 답은 안 사주는 것이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답입니다. 뭐 사서 똥폼 잡는 돈 많은 호구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이나 하고 다른 대체품, 즉 가격이 좋은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쉬운 분은
세일 겁나 할 때 사는 겁니다. 체리 피커가 되는 거죠. 오늘은 한국에서 오토바이가 비싼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픽션이고 뇌피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